일어났습니다. 두 팀이 또다시 예산 한도를 위반했습니다. 하나는 에스턴 마틴이고 다른 하나는 심각한 위반으로 조사 중입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고소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이미 과거에 예산 한도를 위반한 적이 있으며 이는 예산 한도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단기적인 결과가 무엇일 수 있는지도 봅시다. 또한 턱니나리와 바솔가 이번 멕시코 주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계에 다다른 해밀턴의 인내심을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몰라에서 페라리를 시험해 볼 페레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원의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팀이 예산 한도를 초과했으며 소문에 따르면 그중 하나는 실질적으로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실부터 시작합시다. 에스턴 마틴은 재정 규정의 절차적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행정적 실수라고 합니다. 사실 과도한 지출보다는 관료적인 문제입니다. 벌금이나 스포츠 제재는 없겠지만 여전히 FIA가 보고한 공식적인 위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또 다른 팀과 관련된 중대한 점이 있습니다. 패독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FIA가 아직 평가 중인 2024년 비용 한도에 실질적인 위반이 있다고 합니다. 몇천 달러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한도 이상으로 수백만 달러의 지출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한도는 1억 3,500만 달러로 설정되었고 인플레이션 및 기타 요인에 대한 수정으로 약 1억 6,500만 달러까지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레드불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단 1.6% 초과로 팀은 7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풍동 실험 시간이 10%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에어로다이나믹 개발의 각 시간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규정 변경이 있을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에어로다이나믹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풍동 실험 시간을 잃는 것은 팀, 특히 상위권 팀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FIA는 회계 검토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며 곧 모든 결과를 포함한 공식 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연이 소문을 키웠습니다. 보통 인증은 9월에 도착하지만 올해는 이미 10월 말이고 아직 공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그랑프리 주말 동안 혐의를 받는 팀에 대한 소문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패독에서 나오는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FIA가 아직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혐의를 받는 팀은 이미 위반을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한도 관리위원회가 완전히 기밀로 작업하기 때문에 FIA의 수뇌부와 관련 팀 외에는 아무도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에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팀이 자신들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으며 어떤 위반 합의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BA 2021년 레드불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사용한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독의 분위기가 긴장감이 감도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FIA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결정이든 현재 시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주의하세요. 그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다가올 것이며 팀들은 이미 규정 변경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개발에서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다음 기술 주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연맹은 예산안도 관련 문서를 매우 일찍 공개해왔습니다. 2023년에는 9월 5일에 2024년에는 9월 11일에 도착했습니다. 2022년에만 레드불과 에스턴 마틴 모두 예산 한도를 위반했을 때 에스턴 마틴은 절차적 실수로 레드불은 예산 한도를 초과했으며 그 해에는 연맹의 문서가 10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0월 말이고 아직 아무것도 없으며 발표나 문서, 확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포뮬러 1 세계에서는 항상 나쁜 신호입니다. 무대 뒤에서는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길어진 검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FIA는 여러 팀의 계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맞지 않는 두 가지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맹 대변인은 당연히 상황을 안심시켰습니다. 행정부서는 2024년의 마지막 보고서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곧 나올 것입니다. 이 상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레드불이 초과하고 에스턴 마틴이 위반한 예산한도 스캔들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3년 후에 또다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2022년과는 다른 상황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산 한도를 두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몇몇 팀이 이를 초과하거나 이렇게 자주 절차적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련 팀에 대해 벌금과 더 엄격한 제재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모든 팀은 바보인가요? 이것이 바로 연맹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멕시코 주말에 대해 턱니나리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는 마라넬로 상황에 대해 말했고 팀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마라넬로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소란이 일어났고 페라리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를 잠재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주간의 소문, 의심, 그리고 목표가 된 이름들 후에 팀은 현재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마테오
토그니 난리를 마이크 앞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싱가포르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주말이었고 오래된 그림자들, 추정되는 불만, 내부의 긴장감, 전통적으로 찾아지는 범인들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비노토의 잘못이었고 그 다음에는 카르딜레, 바세르의 잘못이었으며 이제는 토그니 난리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트랙에서 셋업을 조율하고 데이터를 번역하는 엔지니어입니다. 마라넬로에서 오는 정보에 따르면 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항상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페라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페라리는 침묵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마테오 토그니 난리를 앞세워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브레이크에 어떤 오류가 있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황이 실제로 어떤가요? 이는 세계에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토그니 난리의 말이며 이후 드라이버들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르클레르와 해밀턴은 팀이 하나 되어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르클레르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복잡한 시기입니다. 팀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좋은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밀턴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팀은 프레드릭 바세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다른 성명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룹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행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지 않겠지만 안심하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팀을 보호하고 환경을 재정비하며 동시에 이야기의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마라넬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소음이 커질 때마다 트랙에서의 성과가 영향을 받으며 2026년이 다가오면서 페라리는 더 이상 문제를 겪을 수 없습니다. 토그니 난리의 개입은 단지 이미지 대응이 아니라 내부 신뢰의 신호입니다. 이는 팀이 그를 희생양이 아닌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만큼은 페라리가 침묵이 아닌 투명성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페라리의 응답은 트랙에서도 있었는데 오스틴에서 중요한 포디움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페라리는 예선전에 스프린트 레이스 이후 셋업을 변경한 후 더 강력해진 것처럼 보였고 이는 르클레르가 말했듯이 중요한 요소였으며 해밀턴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페라리가 멕시코에서도 확고히 설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이는 빨간 차에게 어려운 트랙이 될 것입니다. 빠른 코너가 약점이었고 시즌 초부터 항상 그랬으며 이제는 그 지점에서도 강해야 합니다. 바세르도 이번 주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팀의 훌륭한 작업과 마라넬로의 모든 사람들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시즌 중 가장 견고한 주말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집중력과 결단력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확실히 멕시코에서는 희박한 공기가 공기역학적 하중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파워, 유닛의 브레이크 냉각도 문제가 될 것이며 타이어의 작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서킷에서는 완벽한 균형이 순수한 힘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세르가 이렇게 결론지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멕시코에서의 핵심 단어는 균형이 될 것입니다. 냉각, 성능, 타이어, 소비 간의 균형입니다. 오스틴 이후 페라리가 일관성을 되찾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SF25는 아직 승리를 위한 차는 아니지만 이제 셋업 변경에 예측 가능하게 반응하여 팀이 더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르클레르의 포디움과 해밀턴의 꾸준함은 한계를 숨기지 않지만 방향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너무 낙관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 주말이었고 맥라렌은 오스틴에서 스프린트 레이스를 건너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마라넬로의 사기는 변했습니다. 좌절과 의문에서 신뢰와 방법, 해밀턴은 도전을 던졌습니다. 페라리를 제조사 순위 2위로 올리고 싶고 따라서 메르세데스를 이기고 싶습니다. 페라리는 제조사 세계 선수권에서 3위에 있지만 레드불, 메르세데스, 페라리 세 팀 간의 차이는 단 10점입니다. 앞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있는 맥라렌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제조사 타이틀을 확보했지만 뒤에서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해밀턴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마이크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메르세데스 앞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팀이 2위를 차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디움에 오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해밀턴도 메르세데스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들은 싱가포르에서 우승했고 2주 후에는 우리 뒤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복이 왜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밀턴은 페라리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이제 모든 초점은 시즌 20번째 레이스인 멕시코 그랑프리에 맞춰져 있으며 르클레르는 포디움을 확정짓고 싶어합니다. 해밀턴은 메르세데스와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빨간 포디움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마라넬로에서는 그들이 출발한 위치를 고려했을 때 2위로 마무리하는 것이 엄청난 성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그의 결단력과 경험으로 마지막 코너까지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설자 데이비드 크로프트가 말했듯이 루이스 해밀턴은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으며 페라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작년에 오스틴에서 더블 포디움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3위와 4위를 기록했고 거의 3위와 5위였습니다. 이는 한 단계 후퇴한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이며 페라리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에 멕시코에서 카를로스 사인츠가 페라리와 함께 우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위가 아니라 전망입니다. 해밀턴은 페라리에서 승리하기 위해 왔지 좋은 주말에 만족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크로프트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루이스는 몇 가지 내부 절차를 변경하고 팀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를 원하지만 그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계속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밀턴은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컨디션을 느끼고 있으며 차와 좋은 감각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비드 크로프트는 해밀턴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약간 짜증을 내고 있다고 말하며 상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실제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해밀턴은 경기마다 성장하고 있으며 여름 휴식 이후로 르클레르와 거의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샤를이 더 뛰어나고 때로는 루이스가 더 뛰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알론소가 마라넬로에 온 첫 해나 2015년에 베텐이 온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큰 기대와 괜찮은 결과가 있지만 페라리 시스템이 항상 변화에 저항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긍정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스틴은 진보였지만 멕시코에서는 더 나은 주말을 원합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승리 없이 1년이 지났고 사이즈와 윌리엄스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본은 사이즈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성과는 통계를 넘어섭니다. 그는 윌리엄스를 다시 포디움 경쟁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첫 번째 줄과 포디움에 섰습니다. 물론 우연한 조건들 덕분에 말입니다. 오스틴에서 사이즈는 실수를 했고 키미 안토널리와 접촉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그는 그리드에서 5위 페널티를 받을 것이며 작년에 카를로스 사이즈는 페라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페라리의 지상고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독점적인 뉴스입니다. 2025 시즌 초부터 페라리는 전체 월 챔피언십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고 관리. 이는 대중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트랙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가장 명백한 사례는 중국 그랑프리입니다. 해밀턴은 토요일 스프린트에서 우승했지만 24시간 후에 바닥에 과도한 마모로 실격되었습니다. 명백한 신호입니다. SF-25는 한계에서 살고 있으며 각 밀리미터의 높이는 승리의 주말을 규정상의 재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페라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SF-25의 바닥은 너무 일찍 아스팔트 접촉하여 기술자들이 레드불과 맥라렌보다 적어도 2단계 더 높게 차량을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한 바퀴당 최대 0.3초의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날 사우버에 있는 전 페라리 전략가 이나키 루에다는 중요한 측면을 확인했습니다. 맥라렌에서는 플랭크의 최대 소비가 전방 절반에 있습니다. 반면 페라리에서는 뒤쪽에 남아 있습니다. 즉 MCL39는 바닥의 가장 섬세한 부분을 보호하고 실격의 위험 없이 더 낮게 내려갈 수 있지만 연맹의 통제가 없는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맥라렌이 더 많은 하중, 더 많은 그립 및 더 높은 효율성을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페라리는 더 높은 지상고를 유지하면서 성능과 균형에서 대가를 치르고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오스틴 주말까지는 이랬는데 오스틴에서는 맥라렌이 더 높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페라리는 더 낮게 달릴 수 있었고 일요일에 경기 페이스를 더 잘 관리하며 더 빠르게 주행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틴까지 페라리의 문제는 나타났고 이는 단순한 설정 조정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SF-25의 설계 자체에서 기인하며 이를 수정하려면 수개월간의 공기역학 연구, CFD 시뮬레이션 및 풍동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바닥의 기하학적 구조, 서스펜션의 강성 및 공기역학적 하중 분배를 제고해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페라리가 오스틴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흥미롭겠고 특히 세션간 강제 설정 변경 없이 차가 더 낮은 지상고에서 달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앞서가는 기준이 되는 맥라렌과 레드불에 비해 경기 페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현재 베르스타펜은 두 맥라렌보다 강해 보이지만 이번 주말에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앞에 돌아와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페레스가 내년을 대비해 이몰라에서 실시할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페레스는 11월에 캐딜락 포뮬러 1의 데뷔를 위해 엔진을 제공하는 페라리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트랙 작업을 시작하여 리듬과 운전 감각을 되찾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멕시코 그랑프리가 일정에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페레스는 홈 경주에 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딜락 포뮬러 1의 미래 드라이버인 페레스는 멕시코 시티를 방문해 축구 경기에 참가했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있을 페라리 포뮬러카 테스트에 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페레스는 보타스와 함께 미국 팀의 공식 드라이버 2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메르세데스와 함께 예비 역할을 유지할 핀란드인과 달리 멕시코인 페레스는 이미 새로운 미국 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페레스는 미국 샤롯에 있는 캐딜락 시설을 방문한 후 실버스톤으로 날아가 첫 번째 엔지니어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캐딜락은 주말 경기를 완전히 관리하는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몬자에서 보았고 다음 단계는 페레스가 11월에 이탈리아 이몰라 서킷에서 2023년형 페라리를 테스트할 때 트랙에 나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페레스는 레드불장 이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캐딜락에서 어떻게 준비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산 제한을 위반한 두 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중 하나는 에스턴 마틴입니다. 토니날리, 해밀턴, 그리고 바서의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번 주말 멕시코에서 페라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페라리가 지상고가 더 낮은 차로 등장해 벤츠리 채널을 더 잘 활용하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답변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채널의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라스트로에서 전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